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앞두고 정치권이 다시 한번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겠다 이렇게 예고했고, 한국당은 의회 쿠데타라면서 결사 저지를 선언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박명호 동국대 교수와 함께 국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저희 정치부 국회 출입기자 우철희 기자가 전해준 내용에 따르면 1시간쯤 뒤인 이제 5시 반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열린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예산안은 통과가 됐고 예산안 통과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대단히 반발하는 상황이고 역시 관건은 패스트트랙 법안이에요. 특히 선거법입니다. 이 선거법은 이제 벌써 통과가 됐었어야 되죠. 지금 선거구 획정도 아직 안 돼 있어요. 선거법이 결정이 돼야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이 결정이 돼야지 선거구를 획정하는데 원래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 선거구는 선거 1년 전에 돼야 돼요. 예산도 12월 2일 날 자정까지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도 어기는 상황이니까 법률을 어기는 것쯤이야 뭐 별거 아니죠. 사실은 정치인들 볼 때는. 아무튼 지금 선거법이 빨리 통과돼야 되는데 지금 선거법에 대해서 한국당과 이쪽 이른바 4+1 협의체와의 생각이 너무 달라요. 4+1 협의체 그 내부도 완전히 이제 일치된 합의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대개 모아는 가는 것 같은데 한국당은 아예 비례대표제 폐지잖아요. 저는 이 무슨 오늘 이따가 만나는 게 본회의 개최 여부라든지 패스트트랙에 올릴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아마 그렇게 있다가 국회의장하고 3당 그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보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워낙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민주당이 예산안도 어쨌든 결과적으로 한국당을 배제하고 통과시킨 정책 부담이 있는데 아무리 지금 국회법에 따라서 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여권은 생각하고 있는 건데 한국당이 그렇다고 만약 밀어붙이는 것도 불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선거법이라는 거는 게임의 규칙이거든요. 경기의 규칙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배제하고 정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무리수가 있는 거죠. 이 법적인 하자가 있다 없다의 문제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민주당이 고민할 거고 아마 오늘 저는 무슨 합의를 완전히 보기는 뭐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일단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오늘까지는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하지 않게 좁혀가는 협상 과정. 지금 어차피 심재철 원내대표로 바뀌면서 한국당이 일단 국면은 협상 쪽으로 갈 겁니다. 당내 의원들도 한국당 내 의원들도 계속 이런 강경투쟁이 얻는 게 뭐냐 실리도 잃고 명분도 잃을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협상의 물꼬는 곧 트이지는 않겠는가 이런 뭐 낙관적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긍정적인 전망도 가능해 보이기도 해요. 희망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그렇습니다.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지금 한국당이 뭐 결사항전의 의지로 나서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안을 처리할 때 허를 찔린 면도 있기 때문에 한국당이 막판 협상에는 그래도 어떻게든 참여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관측도 있더라고요. 그 양쪽 다 아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 민주당하고 한국당 간의 비공식 다양한 채널로 다양한 수준에서 아마 서로 대화가 오고 있지 않은 생각되고 또 4+1의 또 협의체 내에서도 그 여러 가지가 논의 중이기 때문에 그 다층화된 그러니까 여러 트랙에서의 협상과 아마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 중일 텐데 아마 17일 날을 통과를 지금 목표로 그 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건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이 17일부터이기 때문에 적어도 선거구 획정은 몰라도 선거 제도가 뭐라는 거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고 따라서 민주당 측이나 입장에서는 아무튼 17일을 전제로 봤을 때 내일쯤 본회의에 일단 상정을 해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링을 하더라도 17일 전까지 통과될 수 있지 않겠다는 생각을 할 것 같고요. 따라서 4+1의 협의체를 통한 한국당 압박과 더불어서 막판에 한국당 참여 가능성까지도 어느 정도 열어두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투 트랙으로 일단 그 접근하다가 어느 정도 시점이 된다면 제가 보기엔 아마 이게 월요일쯤 아마 16일 전후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막판 결심을 하게 되면 아마 4+1의 예산안 처리와 같은 방식의 처리도 불사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전망을 하시는군요. 한국당이 지금 내세우는 카드는 말씀하신 것처럼 필리버스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또 쪼개기 임시국회로 대응하지 않겠느냐라는 뭐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전략은 사실상 좀 무력화되는 것이 아니냐 싶은 필리버스터를 이제 어느 한 안건에 대해서 하면 그 이제 그 본회의까지는 뭐 계속 가는 거죠. 5분의 3의 그 어떤 의결에 의해서 중지시키지 않나. 근데 5분의 3은 대단히 어렵잖아요. 180명이니까. 그건 쉽지 않아 보이고.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그 다음에 회의를 열린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 표결에 들어가요. 예. 그러면 그야말로 필리버스터라는 게 이 무제한 토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인데 예. 결국은 결과론적으로는 그걸 못 막는 게 되는 거거든요. 저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저지할 수도 없고 예. 그리고 이게 정말로 악법이라면은 그 필리버스터가 어떤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죠. 근데 이건 선거법이나 이 지금 공수처법은 악법이라기보다는 생각이 좀 다른 거잖아요. 지난번 2016년도에 그 테러 방지법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땐 지금의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했었죠. 8일 정도 했었는데 그때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명분도 잃을 수가 있다. 이 필리버스터를 하면은 물론 필리버스터라는 게 국회법에 규정된 그 당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소수 정당이 다수 정당들의 그 어떤 합법 의사진행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 자체는 뭐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전반적인 정책인 맥락으로 볼 때 과연 이게 유효한 수단이겠느냐. 결과적으로 저지도 못하고 뭐 이른바 아까 말씀하신 쪼개기 국회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쪼개기 국회도 되게 우스운 거거든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필리버스터 끝나면은 바로 이제 본회의 들어가서 표결시키고 그다음에 또 필리버스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런 거는 여야 모두 참 정치가 잠깐 희화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 한국당도 또 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고 그러니까 뭐 새 원내대표도 당내 좀 강경파의 입장도 좀 듣긴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협상 쪽으로 어떻게든 좀 간극을 좁혀나가는 쪽으로 그리고 비례대표를 완전히 폐지한다는 건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제도의 취지에 일단 맞질 않아요. 예. 물론 비례대표제가 전혀 없는 나라도 있고 비례대표제만 있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제도가 꼭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으나 예. 적어도 이 비례대표제 얘기가 작년 12월 15일 합의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그건 어쨌든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고하자는 의미였기 때문에 좀 약간의 숫자로 줄이는 것보다도 비례대표를 아예 폐지하자. 그거는 뭔가 너무 이 비례대표 취지에 반한다. 그래서 이제 한국당은 그 생각 접고 예. 좀 어느 정도 협상이 임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한국당의 전략에 관해서요. 지금 뭐 여야 모두 조금 뭐랄까 조금 비판의 시각으로 좀 봐주셨는데 한국당이 그럼 취할 수 있는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교수님? 그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이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지금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거지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따라서 예. 민주당 입장에서도 잘게 쪼개서 이거 박지원 의원이시자 뭐 훈수꾼이시자 요새 정치평론까지 하시는 예. 박지원 의원의 예상 아닙니까? 3, 4일 간격으로 잘라내면 통과된다는 거는 뭐 막을 수는 없는 방법이고 따라서 이제 한국당 내에서도 아마 협상론이 일부 힘을 얻을 수는 있는데 이미 틀이 짜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아마 연동률을 가지고 민주당에서 한국당을 유혹할 수 있는 카드가 아마 연동률일 거고 다만 이제 문제는 연동률을 낮추게 되면 예. 기존의 제도하고 사실 아무런 차이가 없는 그렇죠. 내용만 복잡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제도로 가는데 예. 여기에 이제 정의당이 이제 아마 어느 정도 선까지 감내할 수 있겠느냐가 이제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작년 예산안 처리처럼 더불어 한국당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도 어찌되었든 손실을 보는 거거든요. 특히 지금처럼 이제 50석으로 만약에 비례가 정해지게 되고 예. 여기서 한국당이 또 참여하게 하려면은 그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50석 중에 절반만 50% 연동형을 적용하고 그러니까 캡을 씌운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50석 중에 25석만 딱 캡을 씌워서 이 부분에만 연동형 50%를 적용하고 예. 나머지 25석은 기존대로 한다 이렇게 되는 예, 건데 예. 아마 50석만 기존 안대로 하게 되면 아마 민주당이나 한국당은 비례의석을 거의 갖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캡을 씌우거나 절반만 하는 안이 아니라면 예. 어쨌든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을 들으면서 오히려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문제는 결론적으로 예. 아무 변화 없는 내용만 복잡하고 설명도 하기 어려운 선거제도로 가게 되는 거고 예. 비례성이라고 하는 것을 제고하고자 하는 당초의 취지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과 예. 그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상황을 더 어렵게만 만든 거고 이런 거를 과연 이제 어디까지 그 정책 이해관계의 이 초점을 그 균형점을 예. 찾을 수 있을까가 이제 관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두 분 교수님과 조금 더 저희가 쉽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앵커인 제가 이 출연을 준비하면서도 이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4+1 협의체가 협의하고 있는, 그러니까 접점을 이루고 있는 안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조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알려진 바로는 지역구 250석에 비례대표 50석, 그리고 연동률 50%까지는 4+1 협의체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했다라는 것까지는 알려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이견이 있다고 해요. 이게 어느 수준인 겁니까?
그러니까 연동률 50% 얘기는 이미 나왔던 얘기고 예. 이제 그거를 얘기할 때 준연동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지금 현재는 253대 47이에요. 지역구가 253석, 비례대표가 47석인데 예. 이걸 이 비례대표 좀 늘려야 된다 해서 225대 75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군 줄이고 왜냐하면 국회의원 정원 늘리는 것을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그래서 예. 225대 75 얘기가 나왔다가 비례대표가 지나치게 많으니까 이게 지금 군소 야당들이 너무 많아지지 않겠느냐 군소 정당들이 이래서 나온 얘기가 이제 250대 50이에요. 거기까지 예. 접근된 건데 또 일각의 얘기는 240대 60석 얘기도 있어요. 근데 250대 50이면은 지금 47석이니까 불과 3석 늘어나는 거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준연동형 50%또 적용하죠. 그러면 아까 우리 박 교수님 말씀처럼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했던 그 취지와는 아주 어긋나는 거거든요.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좀 늘리자. 예. 75석까지 아니더라도 좀 늘려서 250대 50이 아니라 240대 60으로 하자.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어쨌든 간에 거대 정당들보다는 좀 이 작은 당들이 유리한 것만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연동형이라는 게 정당 득표를 의석과 연동시키는 거거든요. 지금의 제도는 47석을 정해놓고 비례대표 거기서 이제 정당 득표를 곱해서 배분하는 건데 이건 그렇지가 않아요. 예. 아예 전체 정당의 의석을 딱 정하는 거예요. 정당 득표로. 그런 다음에 지역을 뺀 걸 비례대표 주는 건데 50%를 연동하니까 반만 연동을 시키는 거라서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예. 이 자리에서 설명 불가합니다, 그건 지금. 네. 맞습니다. 그게 원래 이렇게 그려가면서 복잡해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초의 취지대로 비례성을 제고하는 게 목표였다고 한다면 225 플러스 75로 가면 돼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비례성을 높이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비례하고 지역의 비율이 1대1이 돼야 예. 원래 취지에 부합하는 거. 그걸 못하니까 준자를 붙여가지고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제도를 만들어내면서 225, 75로 당초 아니었던 건데 이것도 지금 안 된다고 해서 250대 50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따라서 비례성의 취지라고 비례성 제고라고 하는 취지도 이미 놓친 상태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 제도예요. 예. 그리고 250 플러스 50이 된다 하더라도 불과 3석 갖고서 지역구 3석 줄이고 비례 3석 늘리는 걸 그대로 가도 될 거를 가지고 되게 예. 복잡하게 설명하게 지금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어쨌든 여기저기서 다 반발할 가능성이 지금 충분한 상황에서 어떻게 합의를 해야 모두가 좀 만족할 만한 협의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좀 기본적으로 이러한 법들이 정치관계법들이거든요. 예.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이런 게 다 정치에 관련된 이른바 정치관계법들은요. 예. 선거를 앞두고 논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정당이나 정파들이 이 정치적인 유불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예. 그럼 말하자면 그 이제 그 존 롤스가 말하는 정의 법칙에서 나오는 거죠. 무지의 베일을 쌓아놓은 상태에서 하면 자기한테 유리할지 불리할지 모르잖아요. 선거가 그렇게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때에 가서 이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고 정치적 변수가 또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사심없이 할 수 있는데 불과 넉 달 후니까 너무 계산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 각 당내에서도 농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과 도시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또 이해가 엇갈리는 것이고 예. 또 거대 정당들과 좀 군소 정당들의 이해도 엇갈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어느 것이 어디에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그리고 숫자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예. 연동형이 됐건 준연동형이 됐건 특정 정당에 꼭 유불리를 따지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그거. 제가 숫자를 쭉 해봤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예.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지금 한국당이 비례대표를 완전히 폐지하지 않는데 그럼 협상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한국당도 어느 정도 이제 비례대표를 살린 쪽으로 가고 또 이쪽에서 정의당 같은 경우가 이제 아주 이 비례대표제가 대단히 유리하죠. 계속 정당 대표가 좀 나오니까 예. 그걸 전체 의석과 연동시키면은 의석이 꽤 늘어날 겁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가. 그래서 이제 현저하게 이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비례성을 좀 제고한다면 조금 250대 50, 240대 60에서 좀 그 사이 뭔가를 해서 예.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누더기법이 되는 거예요. 예.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신 뭐 이것저것 고치고 연동률 또 조정하고 그러면요 의미 없는 법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좀 이미 봅니다. 누더기가 된 상태죠. 예. 그러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기존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논의하되 다음 선거부터 적용하는 거를 하면 되거든요. 예. 지금 이해관계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4개월 앞에 있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걸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따라서 기존대로 합의 안 되면 가는 거고요. 비례성 제고라는 게 원래 목적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예. 그거라고 한다면 225 플러스 75를 표결에 붙이는 겁니다. 여기서 250대 50으로 간다는 건 이미 누더기를 시작했다는 거고 여기다가 석패율제 또 지역구 안 줄이기 그죠? 이렇게까지 들어가게 되면 250대 50은 이미
누더기가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비례성 제고라는 취지는 이미 사라졌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것이고 기존의 이해관계를 그대로 반영하고 두 번째 기회까지 석패율제로 해서 얻겠다는 거거든요. 예. 대단히 비겁한 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 지금 두 분이 정치권을 향해서 아주 쓴소리를 쏟아주고 계십니다. 권역별까지 예. 도입되면요. 권역별 내에서 또 그걸 또 적용해야 돼요. 준연동형을. 그러면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250대 50은 별 의미가 없어요. 숫자 자체가. 예. 일단 적어도 표면적으로 비례대표가 좀 늘어나야지 이 제도가 물론 이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 해도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 뭐 다당제를 통해서 협치를 한다 그게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사실은. 여러 가지 정치적 변인들이 있기 때문에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 거대 정당들에 의한 이른바 적대적 공존 이런 것들 좀 깨부수자란 측면이긴 한데 예. 문제는 또 이겁니다. 누구를 공천할 것이냐의 방법은 잘 논의가 안 되고 있어요. 언론도 그렇고. 그 75명 돼가지고 막 그 개파 수장이 막 그 지정하고 그러면은 그것도 예.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서 산 넘어 산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취지 자체도 지금 어긋나고 있는 것만은 분명히 보이긴 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자유한국당도 뭐 그렇게 잘한 거 있는 건 아니지만 예. 그 4+1의 협의체에서 지금 만들어진 안이나 또는 뭐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안이 아마 될 수도 있어요. 아마 그렇게 되면 비례성의 취지는 제가 보기엔 비례성이라는 말 자체를 할 의미가 없는 선거제도로 다시 돌아가는 기존의 제도와 같은 건데 되게 복잡해지기만 한 선거제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따라서 이게 이제 선거를 앞두고 또 그분들의 이해관계에만 충실한 제도를 만들려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해지게 된 거고 이해 당사자가 너무 많아졌거든요. 예. 그걸 다 만족시키려고 하니까 만족을 못 시키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두 분의 쓴소리를 정치권이 지금 듣고 있으리라고 그걸 들으려고 생각이 기대하기는 들고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국민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한국당 일각에서는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강경론과 좀 협상론이 비등비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의원직을 총사퇴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게 뭐 지도부 중진 의원 회의에서 나왔다고도 하고요. 근데 막상 지금 임기가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아서. 남았습니다. 이게 글쎄요. 의원 총사퇴가 의원직 현실성이 총사퇴도 진짜 뭐 단식이나 이런 것들 못지않게 대단히 극한적인 방법이죠. 예. 국민들의 대표를 뽑아준 거 아닙니까? 4년 동안 일을 해라. 예. 그게 대의민주주의 아니에요. 근데 그걸 국민들의 뜻에 물어보지 않고 그만두겠다. 이것도 잘못되는 거거든요. 예. 그 의원직 사퇴라는 거는 과거에 민주화되기 전에 군사 독재에 저항할 시대 따로 이렇게 저항할 수단이 없으니까 정치적인 자원이 없으니까 그때 이제 단식도 물론 민주화 이후에도 단식도 많이 했어요. 뭐 하긴 했습니다만 그럴 때 동원되는 그게 이제 장외투쟁, 강경투쟁 이런 건데 예. 야당으로서 그냥 장외투쟁, 강경투쟁 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한국당이 너무 많이 글로 갔어요 지금. 모든 게 과유불급이라고. 예, 한국당은 이번 주말에 또 장애투쟁 14일 날 뭐 대규모 예. 그 집회를 연다는 거 아니겠어요? 명분이 좀 약해요. 그렇다면 이제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는 게 맞아요. 이거 뭐 정치니까. 근데 의원직 사퇴까지 한다. 그럼 국민들이 정말 한국당이 의원직 사퇴라니까 정말 진정성이 있다라고 받아들일 것인가? 예. 좀 그렇게 받아들일 분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4개월밖에 안 남았고 어차피 이제 공천 들어가고 이러면 뭐 이제 의원직 내놓고 게임 한바탕 붙는 거거든요. 예. 이전 의원직 사퇴한다? 그거는 현실성도 떨어지거니와 그리고 막상 사퇴하면 안 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일종의 이거는 국민들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은 협박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라는 그 보여주기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보다 어쨌든 협상 쪽으로 가라. 그 강경투쟁도 많이 했잖아요. 전혀 안 했다 몰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협상 쪽으로 가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참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20대 국회입니다. 뭐 마지막에 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협상의 정신은 없고 편법만 동원되는 국회다. 이런 오명 어떻게 해야 벗을 수 있을까요? 매번 국회가 그래 왔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국회를 또 기대했지만 또 마지막에 가서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했는데 예. 이번 국회가 좀 더 심해진 것 같고요. 별명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식물국회, 동물국회, 뭐 편법국회. 적어도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가 예.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에서 최소한의 공심을 공공성을 가져야 되는데 예. 결국 자신들의 이익과 그 어떤 전망만 포장하려 드는 것이 아닌가. 이제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저도 국회의원 글쎄요, 그게 또 헌법에 위반될지 모르겠는데 국회의원 그 선수 좀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선수를 아예 제한해라. 3선까지만 하든가. 어. 더 해서 뭐 합니까? 예. 4선, 5선이라고 특별히 역할하는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때만 되면 항상 저기 은퇴해라. 그 은퇴도 자기가 하는 거지 왜 남이 강요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아예 선수를 제한하고 아니 지방자치단체장
더 이상 못 하잖아요. 3번 이상. 예. 그럼 뭐 헌법 학자들이 들으면 아주 무식한 얘기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전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워낙 우리 정치가 판을 바꾸자면 안 돼요. 옛날에 예. 노회찬 의원이 그 삼겹살 판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판은 까마도 거기다 맨날 고기 얹어봐야 고기가 가지 타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아무리 초선 물건이라면 뭐합니까? 들어오면 다 똑같아지는데.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정치인들에게 그 자신들의 이해관계로부터 완벽하게 자유스러워라. 언제나 공공만 위하지. 예. 자신들이나 또는 자신 집단의 이익을 배제하라고 하는 건 아마 무리한 요구일 텐데 적어도 양자가 충돌했을 때 어떤 것을 우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그들이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예. 그 선수 제안도 나오는 근거 중에 하나가 그런 이해관계로부터 좀 자유로울 때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죽하면 그런 요구를 우리가 해야 될 정도라고 한다면 이제 거의 올 때까지 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오죽하면 선수 제한 얘기까지 네. 나왔을까. 이 전문가의 입을 통해서 들으니까 정말 우리 정치와 좀 반성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두 분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박명호 동국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